자, 여러분 채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고 계실 건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최근 1년 또는 2년간 이체했던 은행 내역들이 있잖아요. 은행 계좌 내역들을 전부 다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 채무자분들 중에서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법원 재판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코인에 썼는지 토토에 썼는지 배우자한테 줘버렸는지 이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받아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있으시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은 내가 월급이 얼마 찍히는지가 명백히 계좌에 찍히잖아요. 근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나 월급 받는 사람도 이 등락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순이익이 나의 소득이 되거든요. 저걸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입차나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기름값도 내야 되고 차량 정비도 해야 되고 톨비도 내야 되고 사업 관련된 공과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제외하고 남는 나의 순이익을 가지고 변제금을 계산하는 거죠. 매출 가지고 변제금을 계산하면 얼마나 높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식당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는데 한 달에 매출이 4천이 찍혀. 근데 직원들 월급 주고 월세 내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한 달에 200이 남든 300이 남든 남는 거 그 돈만 가지고 나의 순이익으로 보고 변제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채무자한테는 유리한 거죠. 다만 모든 것을 비용으로 다 빼시면 안 되고요. 사업에서 관련된 것만 비용으로 빼셔야죠. 세 번째 주의하실 사항은 기존에 세금 납부했던 내역도 참고를 해서 비교를 해 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매출 1,000만 원인데 월세, 인건비, 각종 매입 비용 공제하고 나니까 한 달에 순이익이 2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법원에 신고했을 때 여러분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소득세하고 부가세 납부하신 내역이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그 내용도 참고를 한단 말이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가? 세금 신고할 때는 300만 원 벌었다 했는데 왜 실제로는 200만 원 소득밖에 없는가? 또는 세금 신고한 걸 봤을 때는 전혀 돈을 못 벌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실제로는 200만 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직업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봅니다. 자, 주의하실 점 네 번째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하는데, 영끌로 빌라나 아파트를 들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자들이 대부분 이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담보대출이 3억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산 가치만 7억이 넘는 사람은 청산 가치가 높으니까 변제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구나, 회생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가 않죠. 이런 사람은 회생을 안 할 거니까 담보대출을 더 땡겨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땡겨 가지고 채무 변제하고 생활비 쓰면 되지 개인회생을 문의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갭 투자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들고 있다거나 또는 아파트인데 담보대출 되는 만큼 다 땡겨 쓰신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순자산 가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 이상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소득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이 말도 안 되게 작은 경우는 잘 없잖아요. 보통 최저시급 이상은 주니까. 근데 개인 자영업 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은 월급 계속 낮추면 변제금도 계속 내려가고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원도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거나 페널티를 가한다거나 또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한 달에 70만 원 버는 거를 소득이라 봐서 개인회생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참고사항 하나 봅시다. 이거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건데, 오늘 채무자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스튜디오를 차려서 개인 사업을 했는데 메르스와 코로나 여파로 오랫동안 돌려막기를 하면서 형편이 힘들었다. 돌려막기라는 건 하면 할수록 계속 더 채무가 늘어나고 힘들어지겠죠. 메르스 때부터 채무가 생기고 운영이 힘들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채무자님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젠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책임감 강하신 분들은 정말 5년, 10년, 15년째 계속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돌려막기 해도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든 내가 빌린 돈이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알아서 해결을 해보시겠다고 계속 돌려막기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도 아주 예전부터 채무가 늘어났는데 바로 회생으로 만세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개인회생을 하신 거죠. 자, 보시면 부가세 납부 내역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죠. 부가세 납부 내역을 보면 대략
매출 매입 비용이 답이 나오잖아요. 받은 돈 얼마다, 그리고 부가세로 준 돈 얼마다 빼보면 얼마 정도 벌었겠다, 대략 답이 나오죠. 다만 비용 중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소득금액 증명원도 같이 보는 거죠. 요건 소득세 낸 내역이잖아요. 법원에서는 이것도 참고를 합니다. 자,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바로 내리겠죠. 시작하자마자 최근 채무 이거 바로 잡아냅니다. 부채증명서에 최근 1년 내에 빌린 금액을 법원이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채권 중에서는 2번, 10번, 12번, 15번 등등이 최근 1년 내에 빌린 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 채무 상환하는 데 썼다면 문제를 안 삼겠는데 대신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서 증명을 해보시고 배우자한테 줬다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거나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했다거나 사행성 행위를 했다거나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시켜버립니다. 카드 내역도 1년 내에 신용카드 내역서를 다 확인을 합니다. 5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어디 썼는지 설명을 다 해보시고 어디에 썼는지 똑바로 설명을 못하는 내역이나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신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내역 전부 다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입출금하신 거는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 보증금도 채무자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조사를 한다고요.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돌려받았는지, 돌려받았다면 어디 썼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설비나 재고품이나 비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청산가치의 반영 대상이니까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다만 개인 자영업장에서는 비품이나 설비가 양이 많거나 비싼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거 테이블이나 컴퓨터, 노트북 합쳐봐야 얼마 안 하니까 이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얼마에 처분했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그것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처분하고 500만원 받았다면 기존에 신한은행 채무 변제하는데 200만원 썼고, 기존에 삼성카드 변제하는데 200만원 썼고, 병원비 100만원 썼다, 합계 500만원 다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입 지출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매출 금액, 여기에서 지출한 비용 빼고 한 달에 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제출해 보시오,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고 있죠. 내가 한 달에 번 돈에서 임대료 빼고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각종 공과금 빼고 남는 순이익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한 번 쓸 때 50만원 이상 쓴 거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계좌에서 한 번 이체할 때 100만원 이상 입출금했던 것도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그 사용 내역에 도박이나 친인척에게 편파 변제, 증여나 은닉한 게 있는지 찾아보려는 거죠. 자, 보세요. 월 평균 소득 산출 내역서 매달 금액을 적거든요. 내가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 신용카드로 받은 게 얼마, 한 달에 매출이 얼마가 된다. 근데 거기서 재료비 빼고 임대료 빼고 밑에 직원 쓴다면 인건비 빼고 공과금 빼고 남는 소득이 얼마다, 이 금액을 개월수로 나누면 한 달에 순이익이 얼마다, 이게 나오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순이익이 149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진술서는 왜 쓰는 거냐면, 아까 소득금액 증명이나 부가세 증명에 의할 때 세금 신고한 내역이 한 달에 150 이상 번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계산한 산정 내역에 따르면 150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법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잘 해주면 그래 알겠다,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원래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똑바로 답변을 못하면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받고 계속 조사를 받는 거죠. 자, 이분 보시면 최종 변제율은 원금의 4%를 변제하고 96% 탕감받는 걸로 나왔는데 청산 가치가 2천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분이 부동산은 영끌이라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이자를 못 낸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채무 이자 다 합치니까 부동산 시세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보험 환급금하고 사업장 설비하고 기타 점포 보증금 등등을 합치니까 2천만원 정도 나왔던 거죠. 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가 2,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36개월 동안 변제한다 치면 한 달에 최소 58만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겠죠. 60개월로 가늘고 길게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35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 순이익이 150만원인데 135만원 1인 생기비를 빼고 한 달에 15만원 내겠다, 이러면 답이 안 나오지. 최소 58이나 35만원 이상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인 생계비를 내려서 예를 들면 150만원 빼기 115만원은 한 달에 35만원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60개월 길게 변제해서 2100만원 이상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분 변제 계획안인데 한 달 평균 수입이 150만원인데
그래서 월 평균 생계비 120이나 130을 뺄 수가 없고 110만 원만 뺀 겁니다. 한 달에 39만 원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39만 원 60개월 변제해서 2,300은 변제를 해야지 자기가 가진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1인 생계비를 보통의 1인 생계비보다 더 깎아내린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점이 있는데 설령 청산가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나 월급 150, 140, 130 계속 내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변제금 거의 안 돼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최저시급 200에서 135 빼면 한 달에 65만 원 변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기 싫은 거야, 채무자가. 그러니까 나 한 달에 150만 원 월급 받는 대로 이직한 다음에 딱 150만 원만 맞춰서 일하겠다. 그럼 150 빼기 135 하면 15만 원만 내면 되니까 요렇게 36개월 변제하면 되겠네? 라고 채무자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시지만 법원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변제금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법원은 그래요? 월급이 150밖에 안 돼? 그럼 1인 생계비 80으로 줄이세요. 70만 원으로 36도 아니고 60개월 내세요. 1인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 기간을 늘려서 오히려 그냥 최저시급 받는 사람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채무자의 형편을 봐서 나이가 많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경제 활동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변제금 5만원 10만원으로 36개월로 그렇게 종결해 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예외적인 경우고 누차 말하지만 어느 정도는 변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일할 능력이 너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20, 30대 사지 멀쩡한데 나이도 젊은데 솔직히 남이 빌린 돈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빌려 쓴 돈을 갚는 건데 내가 정상적으로 다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타당하지 개인회생하는 이 순간에까지 도박적으로 내가 이상한 직장 하나 구해서 140만원 150만원 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시도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법원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영업이 너무 안 되시니까 순이익이 실제로 15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죠. 150만원으로 40만원 변제하는 걸로 통과했는데 이분도 운이 좋으신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 1인 생계비를 80만원으로 내려서 한 달에 70만원 변제해라. 그렇게 보정 권고가 나왔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운이 좋아서 39만원으로 끝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채무가 6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23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됐습니다. 그게 변제율 4%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개시결정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빌린 돈 일부는 탕감해주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변제하는 것이니까 그 작은 금액은 그래도 성실하게 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내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 돈 10만원 5만원 그거 안 내겠다고 그거까지 안 내겠다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월급을 깎아내린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미 그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였습니다.